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이었던 박정우는 제게 최소한의 위자료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돈이면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무능한 남편에게서 벗어났다는 해방감마저 느꼈습니다. 모든 불행이 그들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고급 호텔의 거처를 잡고 그동안 사지 못했던 명품 옷과 가방을 샀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연락해 비싼 저녁을 사며 제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친구들은 제 편을 들어주며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욕했습니다. 저는 그 위로를 받으며 제가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의 잔고는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를 위로하던 친구들은 제가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하나둘씩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45의 나이에 별다른 경력도 없는 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호텔에서 쫓겨나 허름한 여관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식당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평생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려 했던 제 손으로 하루 종일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산더미 같은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톱은 부러지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밤이면 허리와 어깨가 끊어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저는 매일 밤 고된 노동에 지쳐 차가운 쪽방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두 시어머니와 전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분노를 씹어 삼켰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저는 친정집을 찾아갔습니다. 제 어머니는 남의 눈이 무섭다며 저를 집 안으로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게 돈 몇 푼을 쥐어주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친정집 대문 앞에서 세상에 정말로 저 혼자 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참함에 몸서리치던 어느 날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 손이 너무 상했다며 자신의 헌 고무장갑을 내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친절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종류의 온정이었습니다. 식당 일은 고되고 사람들의 무시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영혼 없이 그릇을 닦는 기계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까지 돌아간 늦은 밤, 저는 텅 빈 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쳐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식당 주인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금 끓인 듯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제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제가 고생했다며 어서 먹고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밥상 앞에서 돌처럼 굳었습니다. 제가 평생토록 시어머니께 받아왔던 바로 그 된장찌개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그토록 경멸했던 시어머니의 그 밥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찌개를 한술 떠 입에 넣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그냥 밥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에게 받는 조건 없는 온정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39도 열애도 외면했던, 제가 수술한 시어머니에게 집안일을
걱정했던 바로 그 온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밥 한 그릇 앞에서 처음으로 제 과거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제 모습이 얼마나 차갑고 이기적이었는지, 제 마음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밥알보다 더 많은 눈물을 삼키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삶은 고되고 비참했지만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지난날의 과오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 했던 제 모진 말과 행동들이 매일 밤 저를 찾아와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 젊은 손님 한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마구잡이로 시키고 바닥에 흘리며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치우자 그들 중 한 명이 제게 시끄럽다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TV 소리가 시끄럽다며 시어머니께 짜증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제가 실수를 하자 젊은 점장이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저를 크게 나무랐습니다. 제 나이를 무시하고 제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욕감 속에서 제가 시어머니의 요리 솜씨를 타박하고 청소 상태를 지적하며 무시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제가 과거에 시어머니께 했던 행동의 거울이라는 것을. 저는 시어머니를 단 한 번도 어머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편안한 삶을 위해 존재하는 시어머니라는 기능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 남편의 어머니셨고 제 딸의 할머니셨으며 무엇보다 한평생을 희생해 온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자리를 빼앗고 그분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분의 존재를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제 딸 민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민지에게 좋은 엄마였는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학원에 보내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제 딸에게 타인의 희생을 존중하고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기적인 욕심을 대물림하는 나쁜 엄마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식당 뒷골목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식당 뒷골목에서 한참을 울고 난 후 저는 제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속죄해야 할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딸 민지였습니다. 전화는 곧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민지는 제 번호를 차단한 모양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에게 차마 음성을 남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지야, 엄마야. 미안하다. 그 5글자를 쓰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 남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 역시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도 문자를 남겼습니다. 어머님이 어디 계신지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제 죄를 빌고 싶다고, 염치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며칠 동안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식당에서 그릇을 닦았고 밤이면 차가운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희망이 사라져갈 무렵 새벽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주소 하나와 함께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건 어머니를 위한 내 마지막 배려야. 파주시의 한 시골 마을 주소였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부적처럼 품에 안고 그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식당 주인 할머니께 사정하여 하루 휴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털어 파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서울의 삭막한 풍경이 지나가고 푸른 논밭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 생각했습니다. 백화점과 고급 아파트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주소지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작고 아담한 흙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집 앞 텃밭에는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고 마당에는 빨래가 뽀송하게 마르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앞에 저는 차마 다가설 수가 없었습니다. 제 더러운 발로 저 평온을 깨뜨려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멀리 떨어진 나무 그늘에 숨어 하루 종일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께서 텃밭에 물을 주러 나오셨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띤 채 호박잎을 쓰다듬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편안한 노후는 최고급 요양원이 아닌 바로 저런 소박한 행복 속에 있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해가 질 무렵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집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대문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삐걱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참 동안 저를 내려다보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 눈물이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집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물을 데워 제게 흙투성이가 된 손과 발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갓난아기처럼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따랐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께서는 작은 밥상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갓 지은 쌀밥과 텃밭에서 갓 뜯은 상추,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제 손으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었던 바로 그 밥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앞에 숟가락을 놓아주시며 그저 먹으라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밥을 한술 뜨기도 전에 또다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모든 잘못이 그 따뜻한 밥상 앞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울며 밥을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짜고 동시에 가장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다 비우자 시어머니께서는 그제야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일은 모두 잊었다고. 너도 이제 그만 내 자신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시어머니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께 큰절을 올리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제 손에는 시어머니께서 싸주신 된장 한 통과 텃밭 채소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와 다시 제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식당 주방에서 그릇을 닦았지만 더 이상 제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땀 흘려 돈을 버는 하루하루가 감사했습니다. 저는 작은 쪽방을 얻어 저만의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저는 가끔 용기를 내어 딸 민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 지난 날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편지였습니다. 민지는 답장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제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쪽방에 돌아왔는데 문 앞에 작은 소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소포 안에는 서툰 솜씨로 뜬 목도리 하나와 작은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올겨울은 따뜻하게 보내. 생일 축하해, 엄마. 저는 그 목도리를 끌어안고 한참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제 딸이 저를 용서해 준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그러셨던 것처럼 제 딸 또한 제게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남들 눈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딸에게 조금은 덜 부끄러운 엄마가 될 수 있기를 매일 밤 기도합니다.